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누가 성 회장을 막판에 특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냐를 놓고 여야 그리고 친이와 친노가 격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명쾌하게 드러난 것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4.19 재보선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성완종 파문으로 정책과 인물을 묻히고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성우 교수님 그리고 김철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여정부 시절에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 이 친이와 친노가 계속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친박 게이트 또는 특사 게이트, 네. 드디어 이제 특사 게이트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특사 게이트로 지금 쟁점이 넘어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후보 대표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당히 악재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네. 지금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경남 기업을 일구면서 대학원서를 인수하고 경남 기업을 엄청나게 굴제 기업으로 키우면서 그 경영 스타일이 첫 번째는 권력층을 향해서 로비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금권으로 로비를 해서 회사를 일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때 당시에 실세가 누구냐 그것을 성완종 회장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지금까지 기업을 키워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권자였고 그리고 차기 권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은 저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치열한 로비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정적인 카드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 쪽에 더 큰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사 게이트라는 그 용어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통칭해서 성완종 게이트고 이 게이트가 시작된 게 8명의 그 메모 리스트에서 또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현 정권의 그 실세, 그다음에 친박 인사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문이 일었던 거죠. 그래서 명명을 한다면 정확히 이것은 성완종 게이트라고 봐야 되고 수사의 출발점 또한 8명의 리스트가 핵심 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특사 문제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죠. 네네. 조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수사의 시작 지점인 8명 수사가 잠시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약간 비껴서는 것 같아서 이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특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권자입니다. 네. 결정권자고 이제 몇 가지 지점이 있죠. 11월 23일 날 그 2심 재판을 받고 30일 날 형이 확정되는데 본인은 이제 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 치지만 검찰이 상고를 네. 같이 취하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검찰이 왜 그 상고를 취하했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는 그 들어 있었어요. 특사 명단에 들어 있었다가 나중에 법무부의 반대에서 빠졌는데 네. 그럼 마지막 부분에 과연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는 우리 장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완종 회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에만 로비했을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양측에 다 그 선을 댔고 뭔가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친노 정권에만 책임을 묻기도 또는 친이 그 새로 들어온 MB 정부에만 책임을 묻기도 굉장히 곤란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작 8명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난데없는 특사 논란으로 이게 지금 선거 전에 4.19 재보선 전이기 때문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그 본류가 아니다. 수사의 본류가 아니고 분명히 나중에 나와야 될 문제지만 이게 지금 부각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특사 문제에 대해서 이 초기 이명박 인수의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이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 화제가 됐는데요. MB 측 핵심 인사가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 챙겼겠죠. 성완종 회장의 스타일이 양쪽에 이쪽에는 이상득, 정두원, 뭐 기타 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양쪽에 치열한 로비를 했다는 것은 뭐 당연하게 그것은 그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과연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저는 대통령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 직에 가면 어떤 결정할 때 결재하고 사인하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비서실장이 와서 보고할 때 네. 그리고 담당 민정수석이나 같이 와서 보고할 때 결정하는 뿐이지 그 밑에 저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그것을 정리하고 대통령한테 1% 10%만 딱 가서 팩트만 보고하고 네네. 결심을 받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뭐 아까 우리 김창근 교수님께서 8명에 대한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확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 물론 수사를 하다 보면 뭐 검찰의 수사하면 기획 수사도 있고 별건 수사도 있고 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8명의 수사를 지금 정말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 별건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성완종 회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업 경영 스타일, 금권 로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검찰의 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한테 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뭐 저를 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측한테 공이 그 노비를 했을 거고요. 물론 결정권자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사면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렇습니다. 특별 사면을 하려면은 네. 여당, 야당, 그다음에 뭐 경제계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부 의견 수렴을 하고 명단을 수집을 해요. 그 명단을 수집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 검토 내용을 실제로는 이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법무부 장관실에 근무를 해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두 번째 사면을 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라는 거죠. 네. 내용을 소상히 알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핑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이상득 두 분한테 물어봐라. 이제 물론 그 비서관들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그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네네.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8명의 수사로 국한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은 8명의 수사가 핵심 사안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자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특별 사면 수사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8명의 수사가 더 핵심 사안이지 지금 특별 사면 수사가 더 핵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 특별 사면 수사가 정책적 결정으로 끝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남 기업 그 계좌에서 그 당시에 5천만 원씩 해서 두 번의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 네. 그럼 사면하고 뭔가 연계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 사안으로는 8명의 그 리스트 수사를 더 강도 있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지 특사 사면을 빼자 또 확대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핵심이 성완종 회장이 정치자금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기자회견 때 정치자금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서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 권력과 관련이 돼 있고 네. 차기 권력과 또 연계가 돼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자금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은 차기 권력에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는 대선급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표가 대선 반열에 쭉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 특사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을 대선 끝날 때까지 이 쟁점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다는 그렇게 서로 인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뭐 이상득이라든가 친이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네. 비서실장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또는 민정수석으로 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지금 털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면 차기 정권, 대권을 향해서 좀 홀가분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는 국민과 여당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표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도 그렇죠. 이것을 지금 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표가 뭐 명확하게 털면 될 텐데 아직까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 저는 문재인 대표를 두둔하고 이럴 생각은 없는데 이 사건을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리스트에 연루돼 있는 사람 8명 전체를 다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대표 이 사건으로 어디에서 어떤 지뢰밭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전방위 노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당연히 나서서 뭐 특검을 하든 검찰 수사를 하든 뭐 이런 걸 비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김무성 대표 대선 자금 수사하면 나부터 조사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제죠. 긴급 기자회견을 했으면 얘기를 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얘기를 하고 이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맡기겠다. 네네. 그리고 조사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지금 이 특사 논란이 커지고 논란이 가면 갈수록 네. 지금 4.19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디가 유리하겠습니까? 이건 야당한테 불리한 카드거든요. 그럼 이걸 잠재워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본말이 전도된 거죠, 사실은. 예. 8명의 수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걸 강도 있게 주문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게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또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네네. 것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상설특검을 사실은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상설특검을 어렵사롭게 이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엊그제 기자회견 때 상설특검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한다는 네네.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요구해서 만든 상설특검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조사를 받자 이렇게 제의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나를 조사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상설특검법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검법에 의하면은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네. 그다음에 1차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60일이에요. 한 차례 더 연장하면 30일인데 네. 이 기간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에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7명이잖아요. 네. 그게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여당 2명, 야당 2명,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에서 7명인데 네. 이걸로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에 좀 유리한 인사가 최하 4대 3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연루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사람이 특검에 2명 추천해서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의 어떤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으로 가되 보다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느 게 더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야당 당신들이 주장해서 만들어놓은 상설특검을 지금 버리고 다른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 이런 공세로 그 얘기가 공방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런 특검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또 수사 대상을 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수사 대상을 당연히 그럼 노무현 특사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자라고 했을 때 뭐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점들을 다분히 그냥 상설특검 해놨으니까 왜 그걸로 하지 다른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특검을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특검을 그럼 그때 당시에 상설특검이라고 하지 말고 예. 맞춤형 특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국가고 이 법을 지켜서 나가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고 법은 여야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거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만든 지가 뭐 지금
식지도 않은 밥인데 이걸 또 버리고 또 맞춤형 또 다른 특검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까? 또 다른 뭐 사고가 크게 터지면 그거에 대한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특별법을 야당이 주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진보 진영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지금 헌법 소원을 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조희연 교육감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 참여 재판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7명이 참여했는데 전원 다 유죄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 관련돼서는 뭐 헌법소원 내고 이런 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게 지금 기부행위하고요. 그다음에 네.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 동원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3대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TV 인터뷰에 다 그게 자료가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본인이 억울하겠지만 지금 1심이기 때문에 네. 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심, 3심을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그럼 다시 성완종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로 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죠.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인데요. 예, 성완종 회장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홍 지사 측근들이 이 윤모 씨를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를 회유했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났어요. 근데 윤 씨가 주변에 홍준표는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양쪽이 지금 뭐 어느 부분은 일치된 부분이 있고 예. 어느 부분은 상반된 부분이 있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네. 본인은 여기에서 이제 빠져야 되겠죠. 그것이 뭐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측근들이 있고 독불장군 없지 않습니까? 같은 이제 패거리가 같이 가는 거지.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개파 정치고 그런데 홍준표 지사도 주변에 측근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자기가 모시던 분이 큰일을 당하면 주변 측근들은 자가발전으로 많이 이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고 네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잉충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과연 이것이 홍 지사가 야 이렇게 지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무마를 해라. 설령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이것은 어차피 공방으로 끝날 것이고 네. 본인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피해보지 않고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냐. 이것을 홍 지사와의 어떤 연계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홍준표 지사가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걸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이제 일리 있는 얘기인데 네. 우선 저는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한마디 하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경남기업 그 성완종 회장 측근들을 중심으로 지금 증거인멸 수사를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스트 8명이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실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거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있느냐?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안 해서 뭐 재가를 못 받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4.19 재보선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저는 그 점이 좀 의심스러워요. 물론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검찰이 그 얘기했죠. 수사는 수사에 심리가 있다고. 그 수사에 맞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정치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정치적 고려를 일부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도 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8명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나왔고 증언이 엇갈린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비단 지금 이완구 총리하고 홍준표 지사 얘기만 주로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소위 말하는 수사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증거인멸의 시간을 다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 점을 좀 검찰이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 홍 지사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윤모 씨가 측근들한테 게임이 끝났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에 조금 신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와서 과잉 충성이든 지시를 받고 와서 했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 지사는 직접 못 만났고 의원회관에서 보좌관한테 전달했다고 뭐 예, 좀 또 진술을 녹음 해주면 안 되냐 남겼죠. 이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는 이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캠프에 살림이 어려워서 거기에 보탰었다 이렇게 좀 진술하면 안 되냐 이런 진술이 그 윤모 씨가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녹음을 해서 검찰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거의 이것이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홍준표 지사가 그 얘기를 했죠. 올무론을 얘기해서 올무에 걸리면 몸부림치면 더 올무가 강하게 억제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이 실제로 홍 지사를 더 어렵게 하는 형국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홍 지사랑 이렇게 연계고리라든가 팩트가 드러나지 않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검찰 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를 들어올리는데 1년,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진단과 처방 과정이 있어야 되고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성완종 회장이 메모를 남기고 자살을 한 이후에 검찰 수사는 저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나름대로의 수석 입법도 있고 그 사람들은 휴일도 있고 밤늦게까지 밤을 새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네. 경남기업 자체도 몇 번의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그 자료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수사로서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본인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걸 다 은닉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는 것을 다 없애고 하는 것이 심리고 과연 이것이 상상력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세월호를 불끈 드러낼 수 없듯이 사건 자체도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뭐 정치 검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상설 특검에 하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특검은 3개월 안에 그걸 어떻게 다 밝히겠습니까? 그 특사 문제 3개월은 저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니 특사가 아니고요. 성완종 리스트 전체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 2년 동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을 줘야 임팩트 있는 수사와 특검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임팩트 있는 수사와 임팩트 있는 기간 그리고 효율성 그걸 따져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4.29 재보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거 초반에 이렇게 성완종 그 게이트 사건이 나기 전에는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었고요. 네. 성완종 게이트가 나면서부터는 야당한테 전반적으로 유세한 이 국면으로 전환이 됐는데 막판에 오면서 굉장히 대혼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8명의 리스트 와 그다음에 특사 논란이 공방이 되면서 사실 상당히 희석된 네. 상황인데요. 재보궐선거라는 게 전국적인 이슈하고 각 지역에 맞는 어떤 그 구도와 인물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 이슈가 그 야당이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 내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이런 구도는 꼭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곳 중에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공포기간이 지났지만 공포기간 전에 한 최종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실제로는 새누리당이 한 곳 중원에서 가장 그 오차 범위로 벗어나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악은 완전히 혼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1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좁혀진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전국적인 이슈만 가지고 누가 유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막판에 지역 내에서의 어떤 구도 문제, 그다음에 인물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전 투표율이 오늘 하는데 어제 2.6% 지난번보다 3.1%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완종 사태라는 것은 사실은 총선이나 대선용 이슈일 뿐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 처음에 친박 8명 메모가 발견될 때는 새누리당 상당히 수세에 몰리는 듯한 물론 표심에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있은 특사 문제 이 두 개가 양쪽의 제로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선거 초반의 구도가 선거 결과까지 저는 이어지리라고 보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야권 분열입니다.
야권 분열을 그 야권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 구민주당, 꼬마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열린우리당을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당을 친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계가 독조가 있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은 과거의 호남 세력, 민주당 세력을 지지하던가 제3세력, 천정배보죠. 이런 분들을 지지해서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심리로 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1승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요 근래 뭐 총선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지고 있는데 뭐 요번 4.29 이 재보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며칠 후만 기대해 보면 며칠 후만 이제 결과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가 광주에서 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총리를 하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정현 최고위원을 직접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당 대표가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뭐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뭐 대통령이 임명권자지 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 편중이 심합니다. 의전서일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영남이고 그러니까 5대 권력기관장이 전원 영남이고 이렇게 인사 편중이 심한 상황을 진행해온 정부 그다음에 집권당 대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호남 총리를 얘기한다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은 진정성도 없고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요? 속된 얘기로 호남 사람도 홀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속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면 문재인 대표도 와서 호남 총리를 오늘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말을 했었죠. 저는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이건 거의 대동소이하다. 진정성이 없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편가르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주의가 상수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던지면 표가 우르르 오는 그렇죠. 그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호남에서는 상당히 표를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중원 지역인 충청도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서로 격전을 벌이는 그래서 충청 총리가 이번에 이왕구 총리가 해서 들어간 건데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1번이 저는 충청 총리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총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주의가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애야 되고 우리가 총리라든가 장관을 몇 명이 경상도고 전라도고 충청도나 그런 수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것이 지역주의라는 것이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 이론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호남에 가서 호남 총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호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뭐 호남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우 교수 그리고 김철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